왜 정부는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나?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가계자산 구조가 총 2경 4천조로 추정한답니다. 추경이 아닌 추정. 부동산의 70에서 75%를 투자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순자산 대비 부동산에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평균치가 가구당 70에서 75%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1경 7천조 원 정도가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약 7천조 정도 되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부동산 하는지, 왜 지금 집권 여당이 부동산 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자,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금, 예금 이런 게 한 45에서 50% 정도 됩니다. 약 3,100에서 3,500조 정도 되죠. 요거는 이제 안정성 자산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보험, 연금 이런 쪽으로 30에서 35% 정도 되고, 주식 펀드가 생각보다 적어요.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약 1,000조에서 1,300조입니다.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도파민에 쩔어 있고 뭔가 위험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투자를 지금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에는 2에서 4% 정도. 생각보다 채권 시장이 낮죠. 투자하는 비중이 낮은데 채권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 보니 투자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클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채권 시장이라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저변동입니다. 채권은 변동이 크게 없죠. 뭐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긴 한데 금리가 하루아침에 급격히 움직이는 건 아니죠. 금리는 보통 주기를 한 몇 개월간, 수개월 만에 인상이 되거나 인하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기타의 1, 2%가 있고요.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거를. 예금과 적금의 비중이 높고 주식 펀드 비중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개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되게 공격적인 것 같으면서도 미수 신용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전체 자산이 2경 4천조 원 대비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은 1,00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작죠. 밑에 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사상 최초로 증시 예탁금이 1,100조를 돌파했대요. 1,100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10조. 110조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최초로 증시 예탁금이 110조를 돌파했는데요. 이 110조가 되게 큰 돈인데 알고 보니까 또 작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2경 4천조 원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이잖아요. 근데 2경 4천조 원 대비 110조는 0.5%밖에 안 돼요. 개인 비중이 65에서 75% 정도 됩니다. 법인 기관이 합계가 약 25에서 35%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개인의 비중이 크죠. 그리고 증시 예탁금은 아직 안 들어온 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이 된 돈이 아니고 매수 대기성 현금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110조는 누구 돈인가? 이런 걸 한번 보면요. 개인 투자자 돈이고 법인 투자자 돈이고 일반 기업 돈이고 금융회사 돈이고 뭐 이런 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게 또 차트예요. 일별 투자자 예탁금 현황인데 차트가 정말 주가 차트랑 비슷하죠. 예탁금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지금 폭등인 거죠, 폭등.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미국 주식 포함 안 됐고요. 해외 ETF 포함 안 됐고요. 비트코인 거래 대기 자금이 포함 안 됐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은 국장이 핫하니까 국장이 투자하고 있는 돈이 약 한 1,000몇백조 되는데 거기서 110조가 또 대기 자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무주택, 청년,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악화되고 임대료, 전세, 월세는 상승하죠. 요 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정치 싸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임대료, 전세, 월세가 상승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민층이 더 힘들어져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나오죠. 왜 서민층이 힘들어지냐? 집값 올라간다고 막 이제 투기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뭐라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투기하는 거는 잘못된 건 맞죠. 투기하는 거는 이제 시세 조정을 좀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잘못된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잘못된 세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집을 한 채 사고 직장을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은 발령도 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데 정말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학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샀어요. 큰맘 먹고. 뭐 20대 30대 때 열심히 일하고 40대 때 큰맘 먹고 샀는데 발령이 갑자기 저기 뭐 부산이나 대구로 난 거예요. 어디 뭐 광주나 이런 데로. 근데 발령이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가기 좀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가는 데도 많단 말이죠. 가족들끼리 그래서 다 같이 가려고 하니 집은 비워둬야 되잖아요. 비워둘 수 없으니 또 월세를 주기도 하고 전세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집을 주고 딴 데 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게 뭡니까? 거주하지 않으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고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발령이 난 게 죄인 겁니다. 발령이 나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지 못하니까 다 같이 그냥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정부에서 바라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또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투기성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닌데 정말 살려고 집을 샀지만 의도치 않게 이제 투기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죠. 4년 동안 내가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당장에 서울에 또 급매물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규제 완화에는 매우 신중하고 더 이상 뭐 유예를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키우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로 계속 정부와 대통령은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겠습니다. 선진국 대비 대한민국의 금융자산 비중. 요거는 이제 한국이 지금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 비중이 70%잖아요. 미국은 35%밖에 안 돼요. 일본은 40%입니다. 영국은 45%예요. 어떻습니까? 거의 2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동산에 모든 자산들이 집중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금융자산은 대한민국이 30% 미만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장이 불장인데도 불구하고 30% 미만입니다. 미국은 65%입니다. 일본은 60%입니다. 영국은 55%입니다. 보이시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주식이나 어디 뭐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인식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야 되나? 증시에 들어가는 게 맞나?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과연 증시에 돈이 들어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당도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규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작년에 집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게 사실 달갑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서 우리가 주식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 너무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좀 몰리는 건 맞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당겨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뭐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니까 투기성이 조금 조성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수도권 지방으로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좋아하느냐 했을 때 부동산이 이제 규제가 된다면 그 돈이 어디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주식으로 빠진다거나 일본 주식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채권으로 빠진다거나 지금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미국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채권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성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는 현금성으로 묶여 있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은행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에게 대출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2% 수익을 보장해주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 대출을 해주면서 그분들에게는 5%씩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가 남아요. 돈 장사를 하는 거죠.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만약에 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면 그거는 묶여있는 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은행이 여러분들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하겠죠. PF 이런데.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이 핫하면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지금 달러가 강달러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환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한 260조 가량 됩니다. 그 돈을 다 하라고 했는지는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상당수를 일단은 환전을 해라. 그 이유가 오늘도 아침에 원달러 환율을 전달드렸는데 1,46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1,500원 근처일 때 1,490원 정도 됐었어요. 그때가. 그때 정부가 국민연금 보고 환전해라. 그래서 국민연금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전한다 그러니까 바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1,430원까지 환율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보면 1,460원까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을 투자하러 자꾸 우리나라 원화가 빠져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그리고 현금으로 묶여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썩고 있으니까. 고인물이니까요. 은행에 적금을 넣든 뭐 예금을 하든 예금을 하면 이자는 작겠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를 하는 거를 뭐라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그런데 부동산을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집값 안정이 일단은 일목적, 이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부도.
집값이 올라가면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서민과 잘 사는 이 부의 이제 층에 계시는 분들 있죠. 부유층들. 그분들하고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정부는. 그래서 정부는 사실상 이 서민 편을 좀 들어요. 그래서 서민 편을 든다고 봤을 때 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있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 봐서도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죠. 경기는 좋지 않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펌핑되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런 데는 경기가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고 뭐 SK공화국이고 현대공화국이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도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 특히 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이 힘든 경기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도 안정시켜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하고 지금 3번 국내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정부는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게 증시는 이렇습니다.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의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흡수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은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요거는 제 생각은 조금은 반대 의견이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도 고점에 물립니다. 매집봉 고점에 물리잖아요.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 답이 나오죠.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게 고점에 물린 거거든요. 피해보는 사람 있어요. 자,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통계에 의하면 90%가 잃는다고 하죠. 주식에서. 그래서 약간은 이 얘기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집값이 오르는 거는 주식하고 다르긴 해요. 주가가 오르는 거는 기업한테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도움이 되면 투자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고용률이 늘어나요. 고용률이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나요. 경기가 살아나면 자영업자가 살아납니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고점에 몰리는 사람들 마이너스 6, 70%, 7, 80% 많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요 얘기는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저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요 얘기를 좀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요거를 좀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이 고점인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점 아니에요, 여러분. 고점 아니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 단 너무 고점에 있는 거는 너무 공격적으로 몰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